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전설적인 검객이죠.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 그리고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또 이분들의 지혜와 맞닿아 있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수백 년 전 검객의 수련법, 또 황제의 자기 성찰이 오늘날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 흥미로운 접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이제 무사시가 강조한 단련, 그러니까 끊임없는 수련을 통해 도달하는 어떤 경지. 단련. 네, 둘째는 변화무쌍한 세상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임기응변의 지혜. 임기응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히 인생의 중반쯤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공허함. 그걸 넘어서 내면의 평화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에게 정말 실질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통찰을 함께 발견하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단련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우사시가 천일의 연습을 단일화하고 만일의 연습을 연일화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시간을 투자하는 걸 넘어선 개념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어제의 나에게 이기고 내일은 한 수 아래인 자에게 이겨 훗날에는 한 수 위의 자에게 이기겠다. 이런 다짐으로 매일 자신과 싸우는 과정,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죠. 정확합니다. 흔히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을 떠올리기 쉽지만 무사시의 단련은 시간의 양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 시간 동안의 어떤 마음가짐을 중시합니다. 와, 마음가짐. 네, 핵심은 자신을 이기는 과정에 있어요. 이게 단순히 기술 연마를 넘어서 무사시가 바위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했던 어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인하고 굳건한 정신력을 기리는 것. 이걸 포함하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기술만 연마하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의 힘을 함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시간을 그냥 태워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매일매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려는 그 치열한 정신적인 싸움, 그게 단련의 본질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피카소가 몇 분 만에 그린 스케치 값을 좀 비싸게 부르니까 항해하는 사람한테 천만에요. 40년 하고도 몇 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일화가 딱 떠오르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 40년이 바로 단련의 시간이었겠군요. 그렇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내공과 통찰이 그 순간적으로 발현된 것이죠. 일본 교세라의 창업자 이나모리 가주오 회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나모리 회장요. 네, 그는 일을 통해 내면을 키운다고 봤어요. 매일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인격을 수양하고 정신을 단련하는 최고의 수련법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늘에 쉬면 캐디가 알고 사흘에 쉬면 갤러리가 안다. 이 말도 결국 같은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기량 유지만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멈추는 순간 가장 먼저 스스로가 알아차린다. 이런 뜻이니까요. 근데 이런 단련이 비단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당신이 현재 연마하고 있는 기술, 익히고 있는 외국어, 혹은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 같은 거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거창한 시작이나 남들의 인정 이런 게 아니라 매일 스스로에게 지지 않으려는 작은 노력의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네, 무사시의 말처럼 천일, 만일의 수련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이전과는 다른 경지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믿음, 그게 중요합니다. 매일 자신을 이기는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자, 그럼 무사시의 또 다른 핵심 지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임기응변. 그가 싸움에서 쥐의 세심함과 소의 대범함을 동시에 갖추라고 조언했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아주 흥미로운 비유죠. 상대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어떤 변화의 조짐을 놓치지 않는 쥐의 세심함,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소의 대범함. 네네. 즉, 치밀한 관찰력과 분석력,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력, 이 모든 게 다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긴 계획은 철저히 세워도 실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늘 발생하니까요. 그렇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전투는 격동이다.
따라서 전쟁터에선 모든 일이 격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한 거나 삼국지의 조조가 전략 전술에서 임기응변을 가장 중시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맞아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현실 앞에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전쟁터뿐 아니라 변화가 아주 극심한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핵심적인 역량이죠. 아, 비즈니스에서도요? 네, 예를 들어 교세라의 이나모리 회장 같은 경우 1959년 창업 초기인데요. 자사의 세라믹 제품이 일본 시장에서 잘 안 팔리니까 과감한 역발상을 시도합니다. 역발상이요? 네, 당시 일본에서 선망의 대상이던 미국 시장에 먼저 진출해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뒤에 그 명성을 가지고 다시 일본 대기업에 납품하는 전략을 세운 거죠. 보통은 내수 시장에서 기반을 닫고 해외로 나가는데 순서를 완전히 뒤집었네요. 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렇죠.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시도였죠. 하지만 그는 일본 기업들의 좀 보수적인 거래 관행보다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 실용성을 중시하는 미국 기업들을 공략하는 것이 더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아하. 결국 이 전략은 성공했고 교세라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고했기에 가능했던 돌파구였죠. 이야, 정말 인상적인 사례입니다. 또 다른 예로 그 백앤쉽 다이소 창업자 야노 히로타케 회장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 네네. 트럭 행상을 하다가 아내가 둘째 출산 후에 가격표 붙이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예 모든 상품 가격을 100원으로 통일해버렸다는, 이게 다이소의 시작이었다니 참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맞습니다. 심지어 야노 회장은 임기응변만이 살 길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고 하죠. 하하, 네. 다이소는 창사 이래 명확한 경영 목표나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회의를 거의 한 적도 없다고 하고요. 아니, 계획도 회의도 거의 없다니요? 그럼 정말 전략이 없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략이 없다기보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 전략적 유연성. 네, 모든 물건 100원, 쓸만한 좋은 품질이라는 핵심 원칙은 확고하게 지키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소비자 트렌드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정형화된 계획보다는 매 순간의 상황 판단과 빠른 대응, 즉 임기응변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죠. 그렇군요. 계획은 분명 중요하지만 계획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기존 방식을 고집하는 대신 새로운 관점으로 돌파구를 찾는 유연함, 어쩌면 이게 다이소의 숨겨진 성공 비결일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이 지금 마주한 문제나 도전 앞에서 혹시 너무 기존의 방식이나 계획에만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적용할 여지는 없을까요? 네, 고정관념을 깨는 유연한 사고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방향을 조금 틀어서요. 삶의 여정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고민이죠. 바로 인생 중반의 성찰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네. 자료에 등장하는 50세 회사 간부 형동 씨처럼 사회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달려왔지? 하는 깊은 허무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오히려 삶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라는 겁니다. 네. 이건 뭐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시 평생 안고 갔던 고민입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렸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과 가치를 실현하는 내면에 있다고 봤습니다. 황제조차 그런 고민을 했다니 어찌 보면 좀 위안이 되기도 하네요. 아우렐리우스는 그 답을 어디서 찾으려 했을까요? 그는 끊임없이 현재에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명상록을 보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그치는 구절이 있어요. 신들이 그동안 내게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너는 그 기회를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미루어왔는지를 기억해보라. 아,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이제 우주의 본질과 내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를 인식하여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네. 지나간 과거나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자신의 본성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꼭 거창하거나 원대한 목표 달성, 이런 것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맞아요. 어쩌면 자료에서 이야기하듯이 매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가족과 따뜻한 식사를 하는 시간,
주말마다 미뤄왔던 악기 연주를 배우는 시간처럼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충실한 것들, 이게 모여서 삶의 의미를 채워가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우렐리우스도 인생이란 순간의 연속이며 지금 이 순간 충실한 것만이 참된 삶이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에 찾아오는 공허함이나 위기감은 좌절의 신호라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더 깊은 만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전환점. 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경험과 지혜를 쌓았고 동시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도 결코 늦지 않은 시기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설레게 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소중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삶의 의미를 재정의할 기회로 삼는다. 이 관점 중요하네요. 다음으로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 고독.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과 동일시하면서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료 속 유주 씨도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집을 비웠을 때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죠. 하지만 아우렐리우스에게 고독은 오히려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진정한 안식처는 번잡한 세상을 벗어난 외딴 곳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봤습니다. 자기 내면이요. 네. 그는 사람들은 한적한 시골이나 해변, 산으로 막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기 내면으로 물러나 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곳도 자신의 영혼보다 더 평온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고독은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깊은 지혜와 만나는 통로라고 본 것이죠. 그의 유명한 구절처럼요. 내 안을 들여다보라. 선의 샘이 그곳에 있다. 그리고 내가 계속 파고들기만 하면 그 샘은 언제까지고 솟아나올 것이다. 내 안에 샘을 파는 시간이라. 유주 씨도 처음에 그 낯설음을 극복하고 하루 30분 스마트폰 좀 멀리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저녁 산책, 명상, 글쓰기 같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죠. 네. 서툴지만 붓을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고 산책길에서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리기도 했다고요. 일기장에는 혼자라서 외롭다기보다 혼자여서 자유롭다 이렇게 쓰기도 했답니다. 아, 흥미로운 점은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과 깊이 연결되자 역설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고 풍요로워졌다는 겁니다. 오, 정말요? 네.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도 넓어진 것이죠.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연결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채우는 시간이라는 유주 씨의 말이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과의 관계로 채우려 했던 그 빈 시간이 실은 내면의 힘을 기르고 진정한 나를 만나는 비옥한 토양이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불안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내면의 샘을 발견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순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의 균형, 그리고 이와 연결된 단순함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죠. 네. 만성 피로와 번아웃에 시달리던 태균 씨 사례가 나옵니다. 그는 매일 아침 15분 스트레칭, 점심시간 10분 걷기, 저녁 잠들기 전 5분 호흡 명상 같은 아주 작은 습관들, 이걸 꾸준히 실천하면서 점차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앞서 이야기한 단련과 통하는 면이 있네요. 거창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요. 네, 그렇죠. 아우렐리우스도 몸 또한 단정해야 하며 움직이거나 쉴 때 어지럽게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강조했죠. 맞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걸 깊이 이해했습니다. 한쪽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쪽도 온전하기 어렵다는 것을요. 네, 이러한 심신의 균형은 종종 삶의 단순함과도 연결됩니다. 물건으로 가득 찬 집에서 답답함을 느끼던 형배 씨라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자 마음의 평화와 여유를 얻게 된 것처럼 말이죠. 아, 미니멀리즘. 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만약 평온을 원한다면 더 적게 하라. 아니, 더 정확히 말해 본질적인 것만 하라. 더 적게 하라, 본질적인 것만 하라.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를 외치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의 대부분이 사실 불필요하며 그것들을 덜어내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스스로에게 이것이 과연 필수적인가? 라고 자문하라고 권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물리적인 미니멀리즘을 넘어서 시간관리, 인간관계, 정보 습득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형배 씨도 물건 정리뿐 아니라 습관적으로 확인하던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이고 거절하지 못해서 끌려다니던 불필요한 약속들을 정리하는 등 삶 자체를 단순화하는 노력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까 집은 비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풍요로워졌고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다고요. 진정한 풍요는 소유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명료함과 깊이에 있다는 통찰입니다. 심리학 연구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물질적 풍요는 행복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과도한 소유나 복잡함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죠. 그렇군요. 당신의 삶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빼앗아가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것들을 어떻게 덜어내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에 더 집중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지향점과 겸손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미야모토 무사시는 평생 거래 길을 걸으면서 하늘의 경지라는 궁극적인 목표, 즉 자신만의 북극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지향점이 없다면 우리는 표류하는 배처럼 세상의 흐름에 이리저리 휩쓸리기 쉽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평생 논어를 곁에 두고 삶과 경영의 지포로 삼았던 것이 좋은 예죠. 아, 논어. 네, 그는 자서전에서 나라는 인간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바로 논어다. 내가 관심을 갖는 건 경영의 기술보다 그 저류에 흐르는 기본적인 생각, 인간의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사업적 성공을 넘어서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칙을 논어에서 찾았던 거죠. 올바른 지향점을 갖는 것과 더불어서 무사시나 자료 속 인물들이 강조하는 것이 또 있죠. 바로 올곧은 마음과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사시는 마음이 편협하거나 왜곡된 시선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더라도 결국 파멸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편협함을 자각하고 마음을 늘 바르고 곧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또한 경영의 신이라 불렸던 마수시타 코노스케 회장의 겸손은 유명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낮추면서 내 눈에는 모든 직원이 나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와. 초등학교 중퇴학력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궜지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수시대 회장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든 것 같네요. 겸손이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 즉 강한 자의 선택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무사시의 단련에서 내공을 쌓는 것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아, 내공. 네. 검술 같은 외부 기술, 즉 외공을 연마하는 것만큼이나 올곧은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내면의 힘, 즉 내공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내공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편협함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지향점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으며 더 높은 차원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네, 겸손함이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하는 동력이 되는 셈이죠. 오늘 우리는 미야모토 무사시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동서양과 시대를 초월한 두 인물의 지혜를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꾸준한 자기 단련의 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성, 삶의 의미를 찾는 내면의 성찰, 고독의 재발견, 몸과 마음의 균형, 그리고 단순함과 겸손의 가치까지. 네. 검객과 황제, 철학자, 전혀 다른 삶이었지만 놀랍도록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끊임없는 자기 수련, 흔들리지 않는 명료한 정신, 그리고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를 통해 각자의 방식으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려 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외적인 기술이나 성취 너머에 있는 내면의 힘, 올곧은 마음가짐,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한 사고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네. 이들의 지혜를 거울 삼아서 당신이 추구하는 하늘의 경지, 혹은 당신만의 내면의 평화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가장 본질적인 행동은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